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9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 모두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서며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후보의 메타버스 이번 주는 전북으로 향했습니다. 지난주에 전남에 이어서 이번 주에 전북, 그러니까 2주 연속 호남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드렸는데 확실히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는 그 지난 대선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보다는 지지율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낮은 것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2주 연속 호남에 공을 들이는 부분이 실제로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지지율 상승에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 호남의 지지율이라는 거는 뭐 역대 민주당 후보 대비 지지율도 낮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지지율이라고 하는 건 추세거든요. 그 지금 이재명 후보는 누가 뭐라 그래도 아직까지는 추격하는 입장이에요. 그럼 추격을 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집토끼들을 단단하게 묶어 놓고 그다음에 산토끼를 잡으러 가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산토끼도 못 잡고 집토끼도 못 잡은 게 사실은 이제까지 이재명 후보의 그 지지율의 소위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의 함정이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논란으로 헤매고 있을 때 2주 연속 전남과 전북을 가에 공을 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집도끼를 이번에 이 기회에 단단히 묶어두겠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선대위 문제도 이제 정리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중원 싸움, 산토끼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뭐 호남에서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네. 그것 자체가 향후에 산토끼를 잡으러 갈 수 있는 중도를 잡기 위한 사전 포석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작업이다. 결과가 어쨌든지 간에 이번에 이거를 하지 않았다라면은 앞으로 산토끼 잡으러 가도 계속 불안할 거예요. 특히 호남의 60대 이상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낮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주 동안 공을 들였고 또 호남에서의 결집 현상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그래도 목표한 바를 어느 정도 좀 달성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전북 차별론을 꺼내면서 그러니까 굳이 전북 일정만 따로 뽑아서 전북에 공을 들인다라는 모습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호남이라는 형태로 해서 광주, 전남, 전북을 묶어서 이제 그 순회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구분을 한 거는 네. 아무래도 전북에 좀 공을 들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이제 경쟁자였던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후보가 광주 전남의 이제 상징이었고 예. 정세균 후보가 이제 전북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약간 그걸 구분해서 이제 민심을 확실하게 이제 다지겠다 이런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지율 한 92%, 노무현 대통령 91%의 득표를 얻었던 대선에서 득표를 네. 얻었던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64%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는 보수 진영이 분열돼 있었고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거의 뭐 괴멸 상태에서 선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64%에서도 뭐 당선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에 보수와 그다음에 진보 그리고 좌우 양자 대결의 극한적인 대결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호남을 확실하게 발판으로 하지 않고서는 승리하기 어렵다 이런 표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더 그 다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정세균 후보가 전주에서 모습을 했죠. 드러내서 큰 예.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은 합니다. 네. 그 즉흥 연설을 매번 방문하는 그 곳에서마다 하고 있는데 오늘도 즉흥 연설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본인의 이제 어려웠던 가정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면서 오히려 직접적으로 이 미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꽃은 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언급을 한 그 대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사실 뭐 이재명 후보가 정책과 관련돼서 얘기를 할 경우에 논란을 빚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안전하게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뭔가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저는 전략이 본인의 개인사와 관련된 어려웠던 가정 환경 또 좀 불우한 그 과거 가정사 네.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그 누나가
화장실 청소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휴게 공간을 갖다가 어떻게든 확보하는 그런 정책을 꼭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윤석열 후보는 엘리트 집안에 소위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엘리트 검사로서 지냈던 뭐 출발부터 엘리트였지만 이재명 후보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이런 어려웠던 가정사를 기반으로 또는 불행했던 가정사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정책 이슈를 내걸거나 또는 감정적인 호소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말만 해도 사실은 윤석열 후보와 대비 효과가 차별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자신이 개천에서 욕 나온 사람이라고 하는 또 일종의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스토리텔링을 통한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선거운동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충분히 차별화와 홍보의 어떤 밑바탕으로 둘 만한 그런 전략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야당 측에서 본인의 어떤 주변에서 있었던 그동안의 과거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대목들을 오히려 이번엔 또 집중적으로 이제 꺼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비천한 집안이라 주변을 뒤지면 더러운 게 많이 나온다. 제 출신이 비천한 건 제 잘못이 아니니까 저를 탓하지 말아달라. 저는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최근에 이제 조카의 이제 살인 사건이 이제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데이트 폭력으로 미화보다는 좀 물타기한 발언을 하다가 이제 크게 이제 역공을 당해서 호되게 이슈가 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이제 유튜버를 통해서 이게 근거 없는 뭐 가짜 뉴스 비슷하게 퍼지던 것이 이제 사실로 또 드러나면서 조카의 이 살인 그것도 아주 끔찍한 살인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동안에 이제 야당이 공격했던 뭐 인성 이거하고 연결해 갖고 굉장히 안 좋게 퍼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아마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집안 문제를 이야기한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렇게 저희들이 볼 땐 그렇습니다. 뭐냐면 가난했던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인이 굉장히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소년공 출신이라는 건 이제 국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가난하게 이제 성장했다는 것 같고 예를 들어 환경이 가난했다고 해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도 그 가난을 정말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불굴의 의지가 형성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남을 배려하는 인성을 갖고 형성될 수도 있고 또 혹은 그런 가난의 어떤 한이 사무쳐서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그 삐뚤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국민들이 볼 때 이게 가난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현재 이재명 후보가 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다 이런 점을 아마도 이제 극복하기 위한 이제 메시지로 이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야 모두 이 선대위 구성을 하면서 인재 영입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1호 인재다라고 영입을 했던 인물이 이제 논란이 되면서 시작부터 조금 삐걱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조동현 공동선대위원장 사생활 논란 후에 사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직은 뭐 후폭풍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두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하나는 후보자도 아니고 후보자의 부인도 아닌데 과도하게 사생활을 공격했던 그런 어떤 우리 정치사에서 보면은 진영 논리의 저는 피해자라고 보거든요. 좀 그런 점이 하나 좀 되짚어볼 대목이고 민주당 내부적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아픈 대목이에요. 굉장히 평가가 좋았습니다. 우주항공 전문가 그다음에 젊고 여러 가지 30대 워킹맘. 예. 굉장히 좋았는데 그게 며칠 만에 이렇게 반전을 하면서 오히려 이 조동현 교수를 추천했던 뭐 송영길 대표라든지 물론 언론이나 보수 유튜버들을 비판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이 충분치 않았다라고 하는 대목은 뼈아픈 대목이거든요. 이재명 후보도 오늘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조동현 교수를 비롯해서 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 점에서 좀 상당히 좀 민주당이 인재 영입 소위 말해서 그것도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인재 영입에 있어서 좀 너무나 좀 서둘렀던 거 아니냐, 또 최소한의 검증을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이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후유증을 극복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잃어버렸을 땐 사람으로 그걸 채워야 된다고. 예. 그러면 이제 또
또다시 인재 영입 속도를 좀 높여서 검증된 인사들 또는 국민들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을 또 영입하는 또 그런 새로운 또 시도를 민주당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1호 인재 영입 조동현 그 교수 이외에도 청년들도 영입을 하고 막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쭉 인재 영입의 풀을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뭐 저는 뭐 우리가 2030 세대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정치 참여가 사실 그동안에 적었던 게 사실이에요. 좀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뭐 민주당이 검증을 얼마나 잘했느냐 문제는 일단 둘째로 놓고 일단은 정치와 선거에 2030 세대와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조동현 교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한 분이 뭐 국민의힘에다가 이력서 냈다가 그 다음날 민주당 왔다는 거 가지고 논란을 하는데 고등학생을 영입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좀 비판을 하는 야당의 시각도 있어서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예. 고등학생이든 2030이든 여성이든 문을 활짝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활짝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덕적으로 검증해가지고 문제 없는 사람만 들어와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2030 세대나 여성들은 영구히 정치에 못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거와 결합을 하고 캠페인에 참여하고 거기서 실력을 보여주고 그런 사람 중에 실력도 있는데 도덕적으로 또 괜찮네? 그러면은 그때 국회의원 후보로도 나가고 장관도 되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동현 교수처럼 또는 모 대표처럼 예. 뭐 탈탈 털어가지고 뭔지 없는지 이거부터 검증해 버리게 되면 아예 그 정치권이나 선거에 참여하는 걸 원천 차단하는 거거든요. 기회의 박탈이라고 봅니다. 저는 좀 그런 점에서 서로가 진영 논리로 내가 영입하면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상대방이 영입하면은 어떻게든 흡집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이번 기회에 여야 모두가 좀 반성할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재 영입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제 다양하게 문을 열어두는 것이 좋다. 그래서 민주당의 인재 영입은 지금까지는 뭐 바람직하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기재 교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18세 고등학생 영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18세로 이제 선거권을 이제 낮추자고 할 때 대부분 그 찬반으로 많이 갈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절반은 그러니까 그 18세가 절반은 이제 고등학생일 텐데 과연 고등학생들의 어떤 정치 참여 부분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끌고 갈 거냐 이런 문제에서 아직 좀 대학을 가서 그 뒤에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학부제의 어떤 학제의 어떤 형성 상황상 어쨌든 대학생부터 좀 정치 참여를 하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18세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그게 우려했던 것들이 이제 고등학생들을 이제 결국 이제 정치의 이제 장으로 끌어들이는 건데 저는 뭐 고등학생들이 뭐 선거권 나아가서 이제 피선거권을 이제 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이미 대세를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실 선대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들과의 의견을 들어본다. 혹은 그들을 어떤 정치의 장에서 훈련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말 그대로 선대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주는 건 그 말 그대로 고등학생을 어떤 이벤트의 대상으로 이렇게 삼을 수 있다. 예. 이런 면에서 조금 국민들이 우려를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조동현 인재 영입 1호 조동현 교수와 관련해서도 네. 사실 저는 뭐 실패한 인재 영입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거를 또 극단적으로 좀 감싸기를 하면서 뭐 아이 낳은 용기를 뭐 존중한다 뭐 이런 식의 또 메시지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한 국민들이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도 좀 불편한 이야기들을 계속 네. 이제 오히려 옹호하면서 가는 것들이 국민들 보시기에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앞으로 인재 영입 같은 경우는 선거 시기에 이렇게 돌출적으로 어떤 사람을 픽업해서 뭐 전시하듯이 이런 방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충분히 훈련시키면서 대중에게 공개되어지면서 검증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좀 패턴으로 좀 바뀌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 여기까지 짚어보고 국민의힘도 사실 다뤄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의힘 오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만나서 부산에서 이제 합동 선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파격 문구가 담긴 후드티를 입고 유세를 하는 모습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고 뒤에 이제 선대위 구성 과정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후드티 한번 볼까요?
저렇게 빨간색으로 후드티를 둘이 이제 커플티를 같이 입고 부산에서 이렇게 선거운동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사진 찍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글을 붙여놨고 뒤에 보면 셀카 모드가 편합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놓은 것. 확실히 이준석 대표의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뭐 내용을 떠나가지고 어제 이제 그 회동을 통해서 향후의 선거 전략에 대해서 개략적인 어떤 합의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선거의 전략의 핵심 중에 하나가 2030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다. 자, 그랬을 때 그들과 눈높이를 같이 해야 됩니다. 눈높이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옷이나 복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사실은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우리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셀카 찍는 게 굉장한 이제는 일상이기 때문에 저기서부터 같이 눈높이를 맞추고 시작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 듣고 소통하고 또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아이디어인지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출발로서 굉장히 좋은 시도다. 앞으로 이거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사실 이재명 후보도 이제 젊은이들과 함께 명심 캠프니 이런 거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경쟁은 굉장히 좋은 경쟁이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좀 민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런 문구가 담긴 후드티도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가 입으라고 하면 입겠다, 그러니까 흔쾌히 입겠다 이런 입장이라서 저렇게 같이 또 입고 유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진에 글씨가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옷에 글씨가 쓰여져 있으니까 시민들이 좀 더 다가가는 데 편한 효과도 있을까요? 그렇죠. 저도 아주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러니까 사진을 찍고 싶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게 요 후드티가 나오기 전에 전에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회담을 했을 때 단독 이제 거리에서 이제 했을 때 이동 중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지나가는 행인을 해서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저런 모습도 있구나. 이게 당대표 아닙니까? 근데 당대표가 후보하고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서 본인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준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동안 우리 보수정당의 대표가 저런 모습을 보여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 속에서 굉장히 탈권위 그리고 좀 더 대중 속에 친밀하게 다가가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는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이게 이준석 대표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비단 주머니를 많이 준비했다고 했는데 그중에 이것도 비단 주머니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투복이라고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주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갈등 상황이었습니다. 갈등 봉합된 겁니까? 잘 봉합됐다고 봅니다. 사실 다 봉합된 거라고 보세요? 그렇진 않죠. 이 정도면 그래도 결과가 나왔다고 봐요. 네. 저는 결국 윤석열 후보의 높은 지지율이 결국은 독이 됐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지 못한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도 그렇고 결국은 높은 지지율 때문에 본인의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가 지지율이 결국은 이제 좁혀지면서 위기감을 느끼니까 결국은 백기투항했다라고 봐요. 그렇게 본다면 윤석열 후보로서는 굉장히 비싼 수업료를 냈다. 한 달 동안 제대로 선거운동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지율 격차가 11% 가까웠던 지지율이 지금은 제로가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비싼 수업료를 냈다. 그리고 이 수업료를 낸 만큼 얻는 교훈이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선거운동 방식에서 지금은 빨간 티 입고 후드티 입고 사진 찍어주세요 이렇게 같이 할 정도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수업료 낸 만큼 배운 게 있었을 거다. 좀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사실 우여곡절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단 김종인 위원장한테 정권을 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랑 어쨌든 지난번에 옥새 파동 때 김무성 전 대표가 26시간 만에 회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파가 클 수밖에 없는 게 나흘이었습니다. 나흘 동안 그 뉴스가 전국을 달궜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충격이 컸단 말이죠. 그러려면 앞으로 그 충격을 메꿔 나가고 저는 지지율이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조금은 반등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김종인 위원장 또는 이준석 대표와 저런 모습들, 좀 뭔가 파격적인 모습들 또는 의기투합이 잘 되는 그런 어떤 연출의 모습들이 당분간은 좀 집중적으로 국민들한테 노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앞으로 넘어야 될 길은 많지만 어쨌든 굉장히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저 비싼 수업료 낸 만큼 얻은 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갈등의 국면이 굉장히 컸다라고 비춰졌었던 그 상황에 비하면 봉합은 굉장히 잘 된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은 반창고 땜빵일 뿐이다. 이런 혹평을 해놨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그 상황을 평가절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평론을 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 상황이 한 일주일만 더 갔으면 어땠을까? 그럼 굉장히 저는 국민의힘이 위기 상황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10% 이상의 차이가 있었던 지지율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거의 이제 붙어버렸지 않습니까? 예. 동률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골든 크로스를 기대했을 텐데 이 상황에 저는 한 일주일만 더 갔으면 분명히 골든 크로스는 발생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나마 이제 수습된 게 다행이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사실 부족한 것은 많이 좀 지켜보고 참아주시지만 오만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게 저는 2016년도 총선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정말 뭐 180석을 얘기했던 새누리당이 처절하게 패배를 당했던 그 시기가 그 오만으로 인한 패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지지율도 역시 앞서가는 지지율 속에서 오만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분란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이번에 다행히 수습했지만 이게 그 완전히 이제 봉합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끝까지 갈 때도 완전히 봉합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이제 어쨌든 김종인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이 오셔서 이제 네. 강력한 이제 주도권을 발휘하겠지만 현재 이 갈등의 원인은 뭐냐면 윤석열 캠프를 처음에 구성했던 구성 멤버들 그리고 이제 이제 당 차원에서 후보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하는 이제 캠프를 구성함에 있어서의 오는 주도권 싸움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주도권 싸움에서 윤석열 캠프를 처음에 구성했던 분들이 이제 일부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그냥 후퇴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선대위 체계를 이제 확립하고 체계를 개편에 들어가는 데서 또 저항할 거냐. 저는 아직 이게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하고 다만 이제 이번 그 사태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소위 얘기해서 정치판의 뜨거운 맛을 이번에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정치판은 어떤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확실한 위계 질서를 세워놓고 또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갈 수 있는 그런 정치판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김종인 체제에 대한 확고한 힘을 실어주면 내부에서 다른 여타가지의 잡음들을 좀 제어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지금은 총괄선대위원장이 됐죠. 그러니까 총괄선대위원장이 이 둘 간의 대표와 후보 간의 갈등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모르는 사안이다. 나한테 전화도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어제 하루 갑자기 이제 이 둘 대표와 만남도 있었고 만남 이후에 발표 후에 총괄선대위원장직도 수락했다. 이런 발표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떤 요인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마음을 바꿨느냐. 왜냐하면 그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그 인물들에 대한 정리도 없었고 김인하 선대위를 요구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줄여지지도 않은 김종인 위원장이 제시했던 이런 조건들이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도 합류하게 만든 그 계기는 어디에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저는 뭐 조건이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이제 그 지위를 보장했지만 김병준, 그다음 김한길 이제 그 삼김 체제 이런 형식으로 하면서 이 원톱 체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게 내부 기류였거든요. 그래서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는다. 혹시라도 예상되는 김종인 위원장의 리스크를 대처하겠다는 게 이제 기존 이제 윤석열 캠프의 저는 핵심들의 이제 생각이었다고 보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러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총괄 원톱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고, 이제 삼김이 아니다. 그렇죠. 김병준 위원장이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교통 정리가 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었던 생각이 들고, 또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 상황을 끌고 가는 거는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제 선거 캠페인을 망치는 어떤 주범의 역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끌고 가기는 어렵다. 더욱이 이번 그 힘싸움을 통해서 한 2, 3주 이상 끌고 오면서 충분히 본인의 주도권을 확보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가서 내가 일할 수 있겠다는 여건 형성이 됐다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박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뭐 비슷합니다. 결국은 사람 윤핵관이니 아니면은 본부장이 어땠니 삼김이 어땠니 그랬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아무 문제도 아닐 수 있는 게
결정권을 주면 돼요. 모든 전권을 김종인 총괄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역할이 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한 방에 잠재울 수 있었던 거는 김종인 총괄 모셔오겠다. 그 얘기는 이제까지 정권을 못 주겠다. 왜냐하면 정권 줬을 경우에 상황론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예. 대통령 후보로서 인사권이 제대로 발동하지 않는 것, 결국은 그거는 기득권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것이 쉽게 풀릴 수 있었던 이유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결국은 정권을 준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모든 문제들이 다 없어집니다. 뭐 조금 차이 있는 거 정권 가진 사람 마음인 거죠. 그런 점에서 김종인 대표 아까 인터뷰한 기사도 봤는데 네. 뭐 굉장히 뭐 캐치플레이즈도 이미 준비 다 끝났고 어떤 식으로 선거 운동을 치를지도 이미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대대적으로 사람을 싹 갈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본인이 강조를 두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순간 뭐 그 사사로운 논란들은 사실은 정리될 수밖에 없다. 물론 갈등의 요소는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그런 것들을 용납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가 흔들리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기민한 체제로 당분간 앞으로 특히 1, 2주일 동안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홍준표 의원과의 관계도 이제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윤 후보와 만남도 있어서 조금은 같이 좀 힘을 보태주지 않겠나 했는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백의종군하겠다라는 입장을 남겼어요. 이 과제 잘 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의종군하겠다고 하셨고 이제 오히려 이제 마음 편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손을 놔버리겠다는 이제 메시지를 내셔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을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얻었는데 그의 이제 또 다른 숙제로 산 넘어 산이 남아 있다. 그게 이제 홍준표 이제 대표 전 후보와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이제 대표를 어떻게 이제 견인해 낼 거냐. 이게 지금 산 넘어 산이죠. 왜냐하면 두 분 다 김종인 위원장하고는 거의 뭐 상극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선은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백의종군을 하면서 선대위 어떤 직위를 맡지 않겠다는 것이지 뭐 저는 국민의힘의 정권 교체에는 힘을 합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다만 좀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좀 그 최근에 뭐 어쨌든 윤석열 후보와 장시간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준석 후보와 또 관계가 개선되는 이제 효과도 봤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인 이제 만남을 해 나가면 선거 운동이 개시될 즈음에는 합동 유세 형태로 기여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조만간 안철수 대표와의 만남도 홍 의원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2030 표를 제3지대 쪽과 같이 어떻게 좀 고민을 해보는 건지 이런 가능성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뭐 국민의힘과 완전히 결별 수순에 들어간다면은 그거는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 소위 청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당을 만들거나 또는 세력을 확장해서 지방선거에서 소위 제3정당식의 청년정당을 만들겠다. 그렇다면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직은 그 시기가 아니라고 봐요. 아직은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무엇보다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 좀 그런 점에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야당 후보의 선거운동 과정에 깜짝 카메오로 출연할 가능성이 또 있다고 봅니다. 뭐 꼭 김종인 위원장과 사이가 좋든 아무리 나쁘더라도 만약에 팽팽한 상황이 되고 2030의 표를 가져와야 될 필요성이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홍준표 후보가 카메오로 깜짝 출연하는 상황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제3세력으로 바로 홍준표 후보가 갈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